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갈등에 가려진 정책 성과를 국민에게 잘 설명한 자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빈술에만 요란한 자화자찬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 이르면 오늘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처음으로 국민 앞에 그리고 기자들 앞에 선 공식 기자회견 자리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의중이 궁금한 가운데서 열렸던 회견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에 많은 관심이 모였었는데 54분가량 진행된 회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는지 국민들의 궁금증 그리고 추락했던 지지율을 올릴 만큼의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보십니까? 국민이라는 말씀을 그만큼 많이 쓰신 것은 네.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 사태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여 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을 보면은 대통령실의 의도가 좀 드러납니다. 이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만한 것은 가급적 최소화하겠다. 혹은 그건 예방하겠다라는 것이고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있어왔던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국정 운영 성과를 부각시키겠다라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기자회견 모두 발언만 20분에 걸쳐서 지난 100일간 이런 정책을 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바로잡겠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예. 뭐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 뭐 그걸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하셨고, 한미 동맹의 강화,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함으로써 외교 지평을 넓혔다. 뭐 그다음에 반도체 인력 15만 육성하겠다. 유류세, 법인세 인하하겠다. 뭐 부동산을 공급 위주 대책으로 전환해서 270만 호 제공하겠다. 뭐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등등등등등을 말씀을 쭉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참석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은 그 자리에서 그게 내용이 뭐든지 간에 지향점이 뭐든지 간에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의 무게 때문에 바로 새로운 논란거리가 나옵니다. 뭐 당내에서도 나올 거고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붙일 거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뭐 변화된 경제 환경을 개척해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런 국정 운영에 매진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제가 평가합니다. 정치적인 논란이 될 사안들은 애초에 언급을 하지 않고 민생 문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방점을 찍은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구성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억지로 한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이제 100일 기자회담 자체를 생략하겠다는 얘기가 났었잖아요. 뭐 민생 문제를 더 챙기겠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100일을 잡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게 기자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받는 시간보다 원래 40분을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 20분을 절반을 잘라서 본인 얘기를 나와서 하잖아요. 이거는 소통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뭐 짜놓은 듯한 그래서 시간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질문을 조금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라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운영 방식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았고요. 태도 측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분간 말한 내용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전 정부 욕을 한 거예요. 전 정부가 잘못한 거를 내가 이렇게 잘 고쳤다. 나 잘했지? 라는 말 20분간 했죠. 근데 그 내용들은 다 각 부처별로 대통령실에서 집권여당에서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탈원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반도체 육성도 누누이 했던 거를 종합판으로 해서 20분간 왜 얘기합니까? 그 시간에 기자들은 지문을 받아야죠. 그다음에 좀 두 가지 측면은 참 아쉬운 게 이게 안 맞아요. 아이러니예요. 첫 번째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철저하게 다시 검증하고 살펴보겠다 해놓고서는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해서 그렇게 끌려가진 않겠다. 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애매한 겁니다. 그다음에 좀 놀라운 또 인식들. 본인 정부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집값을 잡고 전셋값을 잡았다고 얘기해요. 100일 동안 어떻게 잡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값 안정화, 부동산 전셋값 안정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통해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시장 상황이 변화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집값도 잡았고 전셋값도 잡았다. 그 염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국민들을 너무 무시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본 줄 알아요.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언론 환경이라든지 뉴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냥 대통령 기자회견 TV만 보고 그 입만 보고 그걸 믿었던 국민들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들의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솔직한 태도입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고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말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기자회견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는 봐서는 이번 기자회견에 점수를 주면 25점에서 29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국정 지지율입니다. 예. 좀 운영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 전에 형식에 있어서 기자회견 이 형식 자체가 질문을 그렇게 좀 많이 받지도 않았고 꼬리 질문도 없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완전하지 않았고 그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제 강론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지금 이게 이제 사전 각본 없이 사전 협의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잖아요. 기자회견 시간 자체는 뭐 한 1시간 가량 가까이 했으니까 뭐 아주 짧다고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는 시간이 짧았고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근데 그 54분 중에서 한 20분을 모두 말씀으로 하시는 바람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매우 제한되었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예전에는 이전 대통령 때는 이게 이제 국정 운영이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기자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분야도 정하고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뭐 사회,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정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직접 소통하겠다, 내 진면모를 그냥 보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기자회견이었지만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기자들은 더 궁금한 내용을 질의를 못했으니까 굉장히 아쉬웠을 거라고 봐요. 예. 그 이제 언론에서 드러난 요번에 기자회견 준비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그 뜻을 존중해서 대통령실이 뭐 이벤트성은 안 한다. 뭐 홍보 자료라든가 뭐 특히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쓰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게 이제 할지 안 할지가 논란이 될 때 국민과 소통하는 건데 안 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대통령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도록 뭐 그렇게 뭐 거창한 이벤트는 아니어도 좀 더 치밀한 대응, 뭐 시간 안배라든가 뭐 이게 화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 그런 부분에서 협조받을 건 협조를 좀 받고 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소통 의지는 보였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러면 일단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부동산 관련해서 뭐 이제 집값을 안정화시켰다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아까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뭐 정책이라는 게 전정권으로부터의 계속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정책이 가지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뭐 그게 20대 80이든 10대 90이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단지 한 가지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은 게 100일 만에 무슨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렇게 바뀌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드릴 말씀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경제와 마찬가지로 일반 자유시장 경제와 마찬가지로 심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급을 억제한 거거든요. 수요 억제와 징벌적 과세를 통해서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5년 내내 3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5년 내내 집값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정부 여당 전체가 다 휩쓸려 갔잖아요. 예. 그 징벌적 과세와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심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되는 순간 저는 시장의 심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지금 사태 때문에 긴축 재정으로 가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쳤기 때문에 심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장 논리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는 3월 9일 대선 이후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건 지적하고 싶고. 예. 예.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세는 옳은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성향 자체가 너무 보여주는 것이다. 일종의 쇼 이런 것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명확하다라는 건 흔히 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까 이번 기자회견 역시도 굉장히 단촐하게 그 브리핑룸에서 평소에 보통은 이제 춘추관에서 하던 모습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약소화됐습니다.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기자들의 질문 역시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뭔가 날카로운 질문이 없었다.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성 자체가 제가 아쉬움이 많다는 것들은 예. 잘 보세요. 그러면 쇼를 싫어한다, 정치쇼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소탈한 모습 좋다. 그럼 뭘 저러게 합니까? 수시로 해서 그냥 넓은 풀밭에 가서 하시든지. 따져보면 이거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손님을 맞는 준비를 기자도 기자지만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자들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경 자체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좀 사람 국민들 보고 있으면 예쁘게 해놔야죠. 그럴싸하게. 그건 성의예요. 쇼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뭔가 특집 방송을 하면 스튜디오도 꾸미고 이 초대한 사람도 좀 특별한 사람을 초대하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이건 정치쇼와는 좀 다르다. 준비가 좀 덜 됐고 억지로 끌려서 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것이고 기자들에 대한 질문들을 보면요. 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건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인데 기자들의 이 질문 내용을 보면 강인선 대변인이 호명을 해서 예. 했잖아요. 근데 정작 따지고 보면 질문 내용들이 거의 서면 질의하는 정도 수준. 그냥 질문 자체가 날카로운 게 없어요. 다 국정 정책에 대해서 인적 쇄신 부분, 빤한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좀 곤란했던 게 이준석 전 대표 얘기였겠죠. 근데 따지고 지금 말하는 사적 채용 논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대통령 사저에 강급공사 의혹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자들이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해 본 바로는 네. 그 자리에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 중에 답답한 계속 손을 들었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전에 뭔가 조율이 있었을까? 라는 좀 오해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추측이라는 개인적인 말씀이신 추측은 거죠? 그걸 바탕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쇼를 싫어하고 국민만 바라보겠다, 국민 하는데 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요. 보면은 국민 하는데 이 지지율이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국민들 무시하고 갔잖아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래 놓고는 여기에서는 국민을 그렇게 외칩니까? 예.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정치쇼요. 팝콘 먹으러 다니고 빵 사러 다니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다 쇼예요. 그냥 조용히 다니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를 홍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탈하다. 연극 보러 가고. 그건 정치쇼가 아니 뭐죠? 그건 국정 홍보인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앞뒤가 반론 다르다고 좀 생각합니다.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가 예. 네, 너무 세게.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요. 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그리고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 지금 국정 상황이나 전국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 대통령의 언어라는 것은 원래 감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유 메타포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제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100일이 오는 동안에 대통령께서 몸소 지금 고통으로 느낀 부분이다. 지금 민의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지율이라는 것은 숫자 그 자체보다도 이게 경향이나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네. 약 2달 전부터 계속 하락 경향 추세로 왔기 때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중적인 언어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좀 갑갑하시겠지만 그런 시급성을 모르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100일 동안에 지금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놓치고 있을 뿐인데 탈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소주성 폐기도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네. 한미동맹 얘기도 나왔고요. 그게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의 내로남불 정책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방향선회를 거의 다 했어요.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볼 때 수요자 중심, 소비자 중심, 국민 중심으로 볼 때는 아직 체감되는 단계까지 못 내려간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낮은 지지율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국정 운영상에 커다란 실패가 있거나 무슨 엄청난 잘못이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 스타일이나 정치 상황이나 뭐 이런 데 대한 실망감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혹은 지지했던 분들이 요구하는 위탁하고자 했던 개혁 과제들을 대통령께서 차분차분하게 해결하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점차 지지율을 회복하실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쇼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마인드와 성향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아무리 안 하시겠다 그래도 참모들은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기 보좌를 하면 안 됩니다. 국정 보좌를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영주 대변인이 하신 말씀은 고언으로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것 많은 그동안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홍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일부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국민들 역시 정부의 정책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시각을 드러내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기억에 남는 정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고 그다음이 탈원전 정책 폐기.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수치가 바로 없다입니다. 없다는 게 17.7%. 이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했기 때문에 직접 업무 보고 형식 차원처럼 어제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다라고 그럼 해석을 하시는 물론입니다.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정치 환경이나 국정 환경이라는 게 공기와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10일인가 10일도 안 돼서 미국 대통령이 바로 찾아왔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5년 동안에 불편했던 관계를 정돈하는 의미가 있고 한미동맹이 그거로부터 바로 복원됐다는 걸 알려드린 겁니다.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뭐 탈원전 폐기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부분을 착수에 들어가는 거 네. 그리고 지역 공단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는 거 이런 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것도 뭐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건 됐고 추진할 건 앞으로 해야 되는데 됐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공급 대책으로 선회를 해서 국토해양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270만 원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볼 때 좀 아쉽게도 부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홍 사태가 대통령의 국정을 가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지지율 조사가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그 스타일에 대한 결과물로서 나오기도 했지만 지지율 조사가 100일 동안 약 100차례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언론에 그 정도로 노출이 된 건데 그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홍보를 가리는 역할도 원인도 됐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0일이면 6개월까지는 기다려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의 스타일이 나오는데 우리 너무 빨리 너무 감각적으로 급하게 가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지지율 얘기도 해주셨고 앞서 저희가 본 여론조사 결과 기억에 남는 정책이
없다는 응답이 17% 정도 나온다는 것. 그것과 지지율을 완전히 또 떼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제 지지율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좀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배경 어떻게 보세요? 곤란한 질문은 피했죠. 동문서답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이 태도를 봐왔던 거거든요. 100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나 큰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이 100일을 봤더니 태도도 고집이 너무 세고 그냥 우리들 무시하고 얘기를 안 듣네.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한 게 지지율로 저는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봐요. 저는 정치에 기억나는 거 많습니다. 52시간 폐지하고요. 임금 폐지하고 이런 논박들. 그다음에 만 5세 조기 입학하는 거. 그거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정책들이요. 좋은 정책을 다 가린 거예요. 그리고 용산 이전 부분도 그렇습니다. 성급했다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지금 용산 이전만 기억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국가 비전과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들을 제시할 시간을 용산 이전하고 이사하고 관저 거치고 하는 시간에 다 투여해버렸어요. 이거 국민들이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한 것 중에는 잘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이 또 국정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 방향을 가린 게 있어요. 예. 근데 국힘 내용에 또 나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핵관들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그들을 국민의힘의 내부에 이제 힘을 실어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 토사구팽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권선동 원내대표하고 그 문자 메시지 내부 총질이 들키면서 체리 따봉을 대통령이 날렸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예. 국민의힘의 내용을 가져온 요인이다. 그 자초한 게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다음에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가벼운 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한심한 태도를 보인 것들은 그것도 본인이에요. 근데 본인이 바뀌어야 되고 본인이 분골쇄신한 거 아시더라고요.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행동을 보여야죠. 그거를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 국민만 외쳐서는 안 되고 분골쇄신, 국민의 숨소리 듣는 거 좋지만 말로 하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하나하나 가시적인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대표적인 게 그러면 인적 쇠신이겠습니까? 인적 쇠신 근데 관련해서 인적 쇄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뜨뜨미지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휴가 때 가지고 올 줄 알았더니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수해 때 폰트로터 만들고 나서 이제 실망하니까 지금 또 100일 기자회견 하는데도 인적 쇄신 좀 어정쩡하잖아요. 대폭으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증을 강화하겠다. 그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강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어떤 여러 부분의 홍보 정도만 강화하지 지금 있는 사람 내치고 싶지 않다. 네. 근데 국민들은 인적 쇄신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있는 참모들이나 보좌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것 같다.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어떤 국면 전환과 여러 가지 국민적인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너무 고집이 세세요. 근데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도 없어요. 대통령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국민 말을 들으셔야 본인도 편안하시고 알겠습니다. 국정도 편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인적 쇄신, 국민의 숨소리까지 귀 기울이겠다라고 했던 대통령.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도 어제 기자회견의 취지가 국민의 말씀 받들겠다라는 것이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입장을 밝혔었는데 정작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실용적으로 필요한 쇄신이라면 하겠다. 다만 정치적인 국면 전환용, 지지율 반등 목적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상반된 표현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서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대통령의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느끼는 강도는 완전히 다르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당이시고 야당이 저는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곧 중폭 이상의 쇄신을 하시겠구나. 국민의 숨소리까지 듣겠다 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기능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대통령의 언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카드인데 그거를 제가 모레부터 할게요. 뭐 누구를 바꿀게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시중 잡담이지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있는 분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의 맥락 속에 나오는 언유들을
자세히 보면 민의를 듣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정무형으로 개편하는 겁니다. 국민의 숨소리까지 듣는 것을 정무형으로 전략형으로 개편하지 않고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대통령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상황들을 반대하는 분, 찬성하는 분 여론까지 다 들어보고 내 의견,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이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근데 거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고 말미에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게 추석 전이라고 봅니다. 추석 저는 전. 이게 순전히 개인 예. 생각입니다. 네네.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해서 한 달 안쪽에 뭘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김은혜 전 의원을 무슨 홍보특보니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뭐 한다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김은혜 전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을 정무형으로 보강하겠다라는 난 시그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무하고 홍보하고 정책 조정 부분을 네. 정무형 조직으로 대통령실이 혹은 대통령실을 전략형 조직으로 국정과제까지 포함해서 다 이게 전략적 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이 맞는데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 저 회의하시는 모습을 화면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100일 동안 신문 안 보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면은 인적 쇄신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국정의 방향들 지금 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언론에서 계속 사설도 써주고 제목도 크게 뭐 헤드라인 뽑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인적 쇄신이 얼마나 지금 시급한지를 알 텐데 신문 안 보시나 봐요. 좀 궁금해요. 신문 보시겠죠? 안 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 고집이 저기 세신가? 민주당도 집권 여당 해보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청와대에도 계셔보셨고 저도 예. 그렇고 안 보실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누구보다도 꼼꼼히 따져서 보실 건데 네.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 기침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입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감한 거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그 고충을 예, 예.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희 신문을 점을 꼼꼼히 지적하고 읽었으면 싶습니다. 좋겠다라는 예, 예.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저희 알고 방- 계실 겁니다. 저희 방송 네.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느끼는 바가 그 소외가 워낙에 다르니까 이번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냐 이게 앞으로 지지율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좀 반응을 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봐서는 그냥 좀 밋밋했고요. 기대를 또 많이 했잖아요. 이 기대가 높으면 실망은 더 크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별로 작잖아요. 이게 상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큰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답답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말을 명확하게 한 게 없어요. 이거 인적 쇄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바뀌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바뀌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태도 자체를 국민들은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말에서 말로 끝난 성찬이었다고 제가 좀 박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국가 비전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국면 전환에 대한 어떤 정확한 메시지가 국민한테 없었다.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더 말하자면 지금 뭐 기술적 반등 때문에 뭐 1% 올라갔다고 해서 막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고요. 20%, 30%의 낮은 지지율을 반등을 시키려면요. 대통령 본인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좋은 얘기 하셨더라고요. 이건희 전 회장의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혁신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를 혁신했듯이 저희가 여기서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난매성을 돌파하려면 대통령 빼고 다 바꾼다는 심정으로 인적 쇄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자회견에는 그런 태도가 알겠습니다. 한치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네, 지지율 관련된 답변 못지않게 또 주목됐었던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준석 대표의 공격, 당 내홍에 대한 질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또 다른 답변이 있었습니다. 함께 연달아서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제가 뭐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예.
네, 민생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 발언 못 챙겨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가 이제 한 정치인으로서 이제 어찌 보면 표현이 된 것이고 이걸 들은 이준석 대표 당연히 기자들이 어제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바로 똑같이 이제 이용을 해서 반격을 해줬고 막판에 또 붙인 표현은 불경스럽게도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자, 어제 적절했다고 저도 보십니까? 실시간으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어떠셨어요? 대표가 그 심리를 맞추고 나오면서 하는 기자회견을 다 보고 있었는데 이게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왜 답답하냐면 우리가 정치적 언설을 할 때 이렇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나 고충이 있습니다. 그게 말로 나오는 순간 이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정치인들은 말을 조심하고 참아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다른 정치인들이 하신 말씀을 국정에 매진하느라 볼 시간이 없었다고 하신 말씀은 네. 문헌적으로 보면 내가 바빠서 못 봤거든 이 얘기로 들리겠지만 정치적 언설 체계로 보면 이준석 대표를 대통령으로서 직격할 수 없는 고충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 그다음 답변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 표현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면 국민들이 볼 때 해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이 답변을 해피했다고 기사도 안 네. 쓰겠습니까? 해피하신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잘 소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내내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여당의 전 대표를 직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애둘러 간다는 표현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불경스럽게도 이렇게 하길래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대응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지나친 순발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예를 들면 행정부가 그 심리 내용에서도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 한다는 얘기를 했다. 네. 그 얘기를 얘기할 때도 그건 과잉 논리라고 저는 봐요.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여당하고 협조해서 삼각축을 이루어서 국정 운영이나 민생을 해결해야 되고 국정 과제들을 입법화시키는 걸 하는데 협의 협조하는 채널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모르지만 10년이나 정치권에 있었고 당 대표를 한 사람이 할 말은 저는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그러시지만 그 정치권의 지도자들도 말씀을 하실 때 은유를 하고 비유를 하더라도 정제된 형태로 해야 된다. 이걸 제가 고언하고 싶습니다. 예. 예. 이거 불경스럽게도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불경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의 절반 이상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발언으로 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직격은 하지 않지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민생 챙기느라고 이준석 전 대표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신문이나 보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겠죠. 그러면 보셨으면 좀 불편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모두 보고 있으면 어떤 품격의 언어를 써야겠습니까? 안타깝다.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생각하지만 100년 만에 나올 만한 젊은 당대표다. 근데 당의 내용에 휩싸여서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이 정도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된다. 있었죠. 근데 요거를 말하자면 나 너한테 관심 없어. 뭐 민생 챙기는. 그러니까 이준석은 참지 않잖아요. 늘 말하지만. 참지 않는 이준석을 건드렸으니까 당연히 대로주고 말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계속 주는 거예요. 포용해 봐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 칭찬하고 아깝다, 근데 안타깝다. 그런 표현을 했어도 또 과거에 이제 또 체리 따봉 보낼 만큼 그쵸. 내부 총재 문자, 이야기를 예. 했으니까 뭐 좀 다른 표현이라고 이게 이 대화라는 게 흐름이잖아요. 예. 그거는 그때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13일 날 기자회견 때 직격했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회견에서 나 관심 없어 민생채는 너 몰라 하면 하니까 받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포용하듯이 이준석 전 대표 아까운 젊은 당대표인데 안타깝다.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정도 해주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런 얘기를 하면 이준석 전 대표한테 손가락질 가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
조금 손해를 본 건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라고 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좀 더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여당의 한땐 당 대표였던 모습만큼 좀 더 성숙한 대응이 있었어야 했다. 두 분 좀 다른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위가 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문을 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발언, 그러니까 이 3권에 대한 이야기 발언을 또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했으면 안 됐다. 뭔가 그 적극적인 대입, 잘못된 부분은 말했으면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의결 과정의 부적합성, 불법성 이런 부분을 뭐 가처분이든 본안 소송에서 다루겠다는 것은 뭐 좋습니다. 뭐 젊은 정치인이 패기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불의에 대응하는 것은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자제하라 마라 얘기는 하기 싫은데 논리를 구성할 때 우리가 대중을 향해서 언어를 내뱉는 것은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말이 중구난방으로 막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가다 보면 정치가 그야말로 폐해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에 장애가 되고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것까지 정치 지도자의 책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법부가 적극 개입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게 이제 발언의 취지였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은유적으로 비판한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행정부가 입법부를 말하자면 통제를 한다는 게 지금 뭐 이제 한동훈 장관이나 뭐 이상민 장관이 하는 경찰국 그다음에 검찰법에 대한 시행령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로 이준석 전 대표가 잘하고 있었는데 윤핵관이라는 행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윤핵관을 조정을 해서 나를 쫓아냈다. 그러니까 정부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잖아요. 예. 그 정부의 윤핵관들이 나의 입법부인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나를 쫓아낸 것들이 결국엔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법부가 나서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못됐다. 그래서 바로잡아달라. 이런 이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왜 이준석 전 대표 잘 달래서 가지? 왜 이렇게 화를 자초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준석 전 대표는 정말 참지 않거든요. 이거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큽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제 첫 신문 절차에 출석해서 다 소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들은 재판부가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용을 한 사례가 없지는 않아요. 예전에 뭐 헌 당규상의 분쟁, 뭐 정당 간의 분쟁이 있어서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사례가 많습니다. 네, 이번 재판부는 거기에 같이 또 의견을 내고 정당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재판부라고 또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듣고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듣죠. 뭐 누구 예.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과 뭐 사실 동기이기도 하고 판사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성향 자체가 뭐 진보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런다 하더라도 정당 정치에서 당원 당규라든지 그 다음에 전국위까지 설치가 됐고 의총까지 거친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이런 절차상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땐 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긴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인용 안 되고 기각되면 이준석 전 대표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어차피 이준석 전 대표는 기각되나 인용되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걸 인용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외부 투쟁에 대한 발판인 것이죠. 네. 인용이 돼도 곤란해요. 제가 알기로는 인용이 돼도 이준석 대표는 인용됨으로 인해서 본인은 당대표직 그러니까 인용이 되면 당대표직이 복권되잖아요. 사퇴할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 여론전을 할 것이다 여론전을 할 생각을 것이라고 하시는 보고 거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된 사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작은 문제들이었고 이렇게 전국 전체를 흔들 만한 큰 사안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담당 판사가 굉장히 고심을 할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본안 소송 얘기를 이제 꺼냈어요. 그렇죠. 기각되면 본안 소송으로 간다. 이제 장기 투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건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소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건에 대한 투쟁을 정치 생명이 걸린 활로를 열어가는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싸워가면서 홍보하고 싸워가면서 정치 활동의 공간을 넓히고 싸워가면서 지지 세력도 모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기각되고 나면 이 뉴스의 톤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받지 않을 수 없는 화두를 던지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언론이 좋아할 만한 표현들을 쓰고 그걸 싫어할 언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은 이슈 주기와 상관없이 상당 부분 오래 끌고 갈 거고 어느 정도 기간으로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뭐 내년 총선 국면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짧게는 전당대회 국면까지 네. 국민의힘. 그다음에 전당대회 대표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게 이후 총선 내년 이맘때 총선 국면 돌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체하고 윤석열 지금 정부 전체의 부담, 고민거리, 숙제가 될 겁니다. 그럼 인용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까 당내 파장이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 당내에서 혹시라도 인용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인용이 될 때 그 맥락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인용 내용이 주요 내용을 이루면 그것은 당의 의결기구라든가 당내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그걸 치유하면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원초적인 상황부터가 문제라고 하면 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비대위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의해서 정지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기 때문에 당장 대표로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 비대위를 위한 비대위가 또 만들어지거나 왜냐하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다시 모아서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네.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도. 그래서 이거는 정치사에서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절차와 법을 잣대로 원칙을 잣대로 갈 것인가는 그때부터 고민을 새로 해야 중지를 새로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르면 오늘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헌 제80조 규정에 대해서 고치겠다라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가 이제 이게 비대위 몫으로 넘어갔는데 비대위에서 이걸 뒤집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뒤집는 게 아니라 이제 보완, 가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처음부터 늘상 얘기했지만 당원에 대한 80조 부분은 애시당초 이슈가 돼서는 안 될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당원에 담겨져 있고 이거는 당내에서 충분히 해석을 통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걸 끄집어내서 고치는 만해로 된 거예요. 네. 근데 전준희가 그런 것들을 낼 수 있죠, 상위에서.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지금 현재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헌 80조를 고친데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 고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네. 보기에는 특정 누구 후보에 유리하게끔 당헌이 개정될 수 있는 오해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걸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는 비대위에서는 80조 1항 기소 때는 직을 정지하는 것을 유지하되 다만 어떤 정치적 보복에 있어서 윤리심판원에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조금 더 신속성을 가진 당무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게 해준다라는 말하자면 신속 결정에 대한 보완 내용을 수정을 해서 네. 의결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한번 수정이 된 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논의하지 말고 나중에 전당대회가 다 끝나고 나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됐을 때 그때서렇게 논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 바뀐 것도 아닌 상태로 좀 바뀌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다시 이 부분 논의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할 일이죠. 그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열려 있다가라고는 보는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당헌 80조에 대해서 이거를 막 이슈화시키는 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당도 그렇고 어떤 뭐 그걸 오해 사는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충분히 가장 효율성 있게 뭐 개정이 됐고요.
이제 의결하면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 그걸 또 만지작거린다? 득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는 비대위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다수결로 있어서 의결이 된 겁니다. 전원이 아니라. 네. 그런 데서 위원장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비대위원들이 말하자면 그 표결에 붙여서 다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여기에서 일단락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께서도 이 상대당 상황 보면서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보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보완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뭐 이게 이제 애초에 명분이 없는 싸움을 친명계가 시작한 거예요.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에 이 조항을 부패 척결이라는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는 정당으로 가져가기 예. 위해서 넣었고 그 당시에 그걸 당헌으로 넣을 때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은 야당이고요. 민주당 의원이 약 20여 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한 10여 명 줄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검찰을 야당 침찰 루트니 뭐니 하면서 갑자기 선회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하고 나면 이 민주당 다 죽는다고 하는 양심파들이 민주당 내에 있는 거죠. 그게 비대위원들의 표결로 나온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 표결한 내용이 너무 제가 볼 때는 우습습니다. 뭐냐면 당원 80조 1항을 그대로 두는 대신에 네. 당원 80조 3항을 고쳐서 뭐 정치 탄압 등의 무슨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 혹은 정지할 수 있다. 이 구절을 징계 처분의 주체를 중앙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냐 하면 사법적 판단을 사법기구에 안 맡기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치기구에 맡긴 겁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이라는 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에. 그중에 윤리위원장이 심판원장이 민간인이고 9명 중에서 5명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독립기구입니다. 물론 당대표가 임명하지만 그러면 이재명 의원 건이 기소를 당하면 이거를 민간인들이 그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이게 사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무위원회라는 건 뭐냐 하면 당대표, 최고위원, 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무위원회 의장이 당대표가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기소됐을 때 자신의 사안이 자신이 의장이 돼서 징계를 무효화시키든지 정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시중에 있는 국민들,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요. 관리들이 가진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덕목이 피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고 배나무 밑에서 각끈 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는 하지 말아라는 게 피혐입니다. 같은 행계가 관찰사라고 하고 군수로 가면 따로 찢어서 보냈습니다. 요새도 남아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사내 결혼하면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 그게 피혐에 해당하는 겁니다. 옛날 기준으로 얘기하면 예. 국민들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시해야 될 야당의 대표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심판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이제 명분을 주니까 그걸 반대하던 분들도 다 나서갖고 그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물러섭니다. 예. 그 어려움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맞지는 않다. 눈높이 안 맞다. 민간인이 많아서 징계 여부가 불확실한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에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원장님께서 우리 민주당에 그렇게 개정이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우리 지방국장까지 해주시고. 그런데 이 상대 당의 당원에 대해서는 좀 박하게 평가하긴 그래요. 제가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샅샅이 보면서 이거는 뭐 이런 당원이 있어 평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태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 당원 당규라는 건 강령까지도 그러고 정당을 운영하는 당 내에서의 약속이고 규칙입니다. 이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가 따로 방향이 있고요. 민주당의 당원 당규의 방향이 따로 다릅니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행한 일이 왜 이게 드러나는지가 처음부터 좀 불행했고 당원 80조가 드러나서는 안 될 얘기였어요. 누굴 지킨다는 게 아니라 더 부담이 됐잖아요. 당에 부담되고 그 후보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런데 저는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 반부패에 대해서 청렴성을 유지하겠다는 태도와 이 조항이 정치적인 생명을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정치 탄압이라고 했을 때는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거기에서 윤리심판원은 오래 걸려요.
열리려면 2달, 3달 걸리는데 당무위는 일주일 안에 열려서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의 운영 그리고 따지자면 우리 당내에 있는 정치인들을 지키는 게 우리 당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먼저 우선돼서 판단을 한 것이지 뭐 이걸 뭐 꼼수고 개학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가온과 규칙을 다시 재정립한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든 야든 같은 정당이니까 보는 시각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체제로 가면 지금 이재명 의원 수사가 한 10여 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면 기소할 때마다 당무위원회가 의결을 해야 될 겁니다. 일괄 의결이 안 되잖아요. 기소되면 바로 열어서 의결해야 되고 기소되면 바로 열어서 의결해야 되는데 10개, 10여 개 중에서 한 2~3개만 의결이 돼도 그 의결 행위를 2~3번 반복하다 보면 민주당의 공신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같이 정치판에 있는 사람으로서 염려돼서 예.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언입니다. 예, 묘수이다, 꼼수이다. 서로 다른 시각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